이번 주 뉴욕 증시도 우리 증시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셧다운 해제에도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12월 FOMC와 AI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양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네, 특히 미국에서 하락된 부분을 이어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지만 12월에 금리 인하가 약해진다. 이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의 뭐 금리 쇼크 같은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이와증권 코리아 변정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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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님, 최근에 좀 바쁘셨겠어요. 시장 상황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바쁘셨겠는데요. 네, 이직을 해갖고요. 이제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 예. 자, 그럼 오늘은 신입의 열정으로 빛나는 멘트들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셧다운 해제되고 나면 좀 그 분위기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셧다운 해제에 대한 이슈는 너무 빨리 소멸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76년 이후에 한 20번, 20번의 뭐 셧다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해제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조사한 번. 그런데 이제 이번엔 좀 다르잖아요. 이번에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시장 AI 뭐 고평가 논란 속에서 이때까지 많이 주식인데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회에 걸쳐서 8월 말 그리고 10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한 번도 인하를 안 했거든요. 작년에 하다가. 그런 것을 본다면 갑자기 이제 두 번을 했어요. 고용 불안 때문에.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셧다운이 있었는데 두 번을 뭐 금리 인하를 했다. 이거 혹시 깜깜이 인하 아닌가? 지금 물가가 오히려 9월 달 기준으로 본다면, 말 기준으로 본다면 뭐 그전 달에 비해서 조금 더 오히려 올랐어요. 물가가 3%대로 CPI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물가가 더 오르네. 뭐 관세 영향이 천천히 더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금리가 지금 인하할 때가 됐나? 지금 계속 지금 인하를 두 번 하는데 고용이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아주 나빠진 건 아니에요. 조금 나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그 대신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만 지금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열이.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같은 내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뭐 총재도 그렇고 카시카리 총재도 그렇고 이 두 분은 사실은 이번에 12월 지금 한 번의 FOMC 결정을 남기고 있잖아요. 12월 11일 한국 시간. 그런데 두 분은 뭐 이번에 그 보팅 멤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위원사에서 이런 기류가 사실 굉장히 형성되는 건 뭐냐면 어떠한 강력한 파워가 있으면 거기에서 맞서는 파워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강력하게 맞받아치는 그런 파워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뭐 그 마이런 그 보여주기로 있지만 마이런 이사가 합류함에 따라서 이번에 또 비컷을 갖다가 주장했다고 하죠. 지금 아직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뭐냐면 계속해서 분위기를 잡는 거라고 봐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마가 정책이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방정식의 키워드인데. 이것을 이제 인하하는 게 맞냐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그런 기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제 연준의 뭐 투표권자들을 본다면 특히나 이사진 중에서 매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굉장히 줄어든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갈이를 하면서 이제 보시면 한 12명 중에서 지금 뭐 비둘기파가 한 6명, 그리고
매파가 한 3명밖에 안 남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거든요. 한 3명은 중립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아무리 이렇게 물가가 좀 오르는 면이 있더라도 금리 인하나 하반기까지는 조금 뭐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들이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 솔직히 셧다운이 풀리고 나면 기본적으로 정부 통장이라고 불리우는 TJ에서 돈을 뿌릴 거고, 그다음에 QT 종료된 거 또 풀릴 거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돈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다시 늘어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레포 금리라고 하는 이제 금리가 굉장히 폭등해서 이제 단기 시장이 위축됐다 이랬다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저께 다시 반등을 하면서 다 막 어그러진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진짜 돈이 없나 본데 이거 유동성 마르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정책이 뭐 완화 정책과 긴축 정책을 일정 부분 동시에 갖고 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QT가 지난달 FOMC에서 10월달 FOMC에서 공식적으로 종료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QT라는 것은 긴축적인 정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갖다가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거와 함께 금리 인하 정책은 완화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정책과 차가운 정책을 같이 갖고 갔었거든요. 만약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갖고 가자 하면 이 QT를 갖다가 이른 시간에 좀 빨리 종료를 했으면 이 정도의 유동성 위기는 오지 않았을까. 이 유동성 위기가 사실은 뭐냐면 앞으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데 가장 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작년 우리가 여러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 그것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갑자기 은행채 스프레드 신용 프리미엄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앞으로 제2의 리만 사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섞인 어떻게 보면은 시선들이 있기도 있었지만 잘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가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이걸 빨리 꺼트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긴축을 QT를 좀 너무 길게 갖고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유동성이 많이 고갈이 됐고 이게 또 이제 채권 시장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 채권 시장의 지금은 이제 채권 단기 유동성, 그래서 장기 유동성이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상통화 자산의 가치가 지금 많이 폭락했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가상자산, 위험자산 못 사요. 예. 그런데다가 주시장에서 돈이 지금 추가적으로 유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채권 시장에도 지금 유입이 조금 정체되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가 4%를 넘어갔잖아요. 최근에 3% 미만에서 3.5%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4.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 시사점을 또 주는 거예요. 주식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예, 이게 채권도 봐야 되고 단기 자금도 봐야 되고 뭐 비트코인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까지 봐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긴 한데 누가 그랬어요. 그렇게 머리가 아파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모든 게 기쁘고 해결이 된다. 예. 그러니까 그 기쁜 순간을 기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 4.1% 지금 10년물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우선 미국의 재정 우려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다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의 매력이 줄어들 수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4%를 넘어갔다는 건 내가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사면 4% 이상 받을 수 있어? 사실 지금은 조정장이에요. 그죠? 조정장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
이제 그리고 AI 버블론 속에서 주식이 어느 정도 섹터마다 좀 다르고 시기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조정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면 예전과 같이 5% 10%의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리턴 수익률을 기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예를 들면 땅 짚고 헤엄치는 4%는 꽤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4%의 이자. 예, 5%. 예를 들면 국채가 지금 4%면 다른 데 투자하는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이자를 뭐 5% 이렇게도 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이 거래 수익률이 4.1%까지 올라왔다는 거. 4%를 뚫고 올라왔을 뿐더러 더 올라왔다는 거는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위험 회피 상황이 감지가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위험 회피를 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채권도 빠지고요, 주식도 빠지고요, 금도 빠지고요, 다 빠져요. 코인도 빠지고요. 비트코인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은? 캐시로 가지고 있어야 그것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적이신데요. 최근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를 모두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커스가 연준의 입이에요. 파월 의장 같이 주목을 받으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 지금 변화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주식시장의 호재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올라요. 근데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지금 채권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요인도 기준금리 인하예요. 예, 물론 이제 단기금리 위주로 더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장기금리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에도 호재, 채권 시장에도 호재, 내려가면은 금 가격도 올라요. 왜 그러냐면 이자 비용이 그만큼 기회 비용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금은 갖고 있으면은 기회 비용이 이자입니다. 이자를 못 받아요. 금을 갖고 있으면 이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기회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금값도 올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상황이에요. 비트까지. 그건 뭐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방향 거래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 그죠? 비트코인, 주식, 채권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해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위험을 분산시키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전문가들도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하셨죠. 이 마이클 윌슨. 예, 최근에 많이 보셨을 때 모건 스탠리의 뭐 CIO십니다. 네. 스트래티지스트. 뭐 치프 스트래티지스트라는 그런 명함도 있으시고 명함이 여러 개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딱 하나인데 이게 예, 저는 대리 명함 하나 딱 있는데 이게 그분은 뭐 여러 개신 것 같아요. CIO, 치프 뭐 인베스트먼트 오피서의 치프 스트래티지스트 이게 능력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분이 금을 사라고 얘기하세요. 금을 사라.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어차피 이제 전략가시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배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전통적인 이제 그 포트폴리오 배분은 주식을 채권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배분 방법이에요. 주식 60%, 채권 40%. 근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채권이 금리가 이제 상승하니까 채권과 그다음에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과거에 내가 이 채권을 사서 4% 받을 수 있던 채권이 5%로 올라가 버리면 아쉽잖아요. 내가 5% 받을 수가 있었는데 4%밖에 나는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은 사실은 떨어진 거죠. 금리가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금리 속에서는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얘기는 차라리 그 40%의 채권 배분 속에서 이걸 반으로 딱 나눠서 20%는 금을 차라리 사라. 그리고 채권의 투자 비중은 20%만 남겨놓고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이거에서도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께 오히려 어떤 생각이신지 물어도 보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그 앵커님은 또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또 그럼 화살은 저한테 오는 건가요? 여쭤봐도 되나요?
근데 금을 지금 투자해도 되나요? 금은 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계속 이런 것들을 이야기도 듣고 있으니까. 싶어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금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금을 지금 어떻게 투자하지? 아무리 뭐 비중을 조절한다고 해도 저 지금 그러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만 일단 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지금 이제 물가 해지 때문에 지금 금이 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실물 지금 자산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실물 자산 중에서 우리가 들고 있으면 가장 값이 나가는 거 이 하면은 금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에도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전부 다 도색했잖아요. 아주 환하게 웃고 가셨죠? 네, 금은 모든 사람들을 해피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상이 금으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옛날에 어릴 때는 한번 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책상이 금으로 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풀칠도 못할 것 같고 자도 못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금은 예로부터 이렇게 사이클별로 이렇게 변동폭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금 가격을 갖다가 쭉 본다면 이렇게 우상향의 그러면 그 일직선의 그래프가 거의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래프는 물가를 해지할 수 있을 해지 자산 중에서는 탁월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상쇄하는 그런 역할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은 한 번도 이렇게 쭉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보유 비용이 있잖아요. 금을 갖고 계시면 저는 이렇게 한 번도 그렇게 금을 많이 갖고 있을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은행의 논리도 이해는 갑니다. 중국 은행은 계속해서 지금 금을 사고 있는데 한국은행 왜 금을 안 사냐. 이제 그 국회의원분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저는 이제 달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요. 앞으로 달러 패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위험, 물가 위험보다도 그런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금을 어느 정도 더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09년인가요? 부터 우리나라가 안 사고 있잖아요, 금을. 국감에서 사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거의 어떤 결정 주체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회의원들이 사지 말라. 정부가 사지 말라도 그거는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그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국채 이자율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년물로 쳤을 때 지금 4.1%인데 그러면 4%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 보면은 단순 산술적으로만 봐도 5년이 지나면 4, 5, 20%의 이자를 갖다가 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값이 5년 동안에 20%가 올라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많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많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이게 이자 비용 측면에서 기회 비용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지만 또 앞으로 이제 지금 달러 원 환율 이 환율의 변동성을 갖다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이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번째는 필요성이 두 가지인데 달러 원 환율의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도 지금 금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왜냐하면 금은 몇천 년 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고 귀금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대적인 화폐가 나온 게 채 100년이 안 되잖아요. 종이 화폐는. 그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스페인 코인이라든가 이제 금화 은화가 쓰인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물물 교환을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금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 경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하게 여긴 그러한 화폐 대용 증권이 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 시대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 코인을 대체해서 앞으로 이제 법정 통화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어차피 예. 법정 통화가
스테이블 코인에 백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예, 예. 어차피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쵸. 결국 누가 스테이블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원 달러를 사. 뭘 스테이블 코인을 왜 사? 그건 달러야 그냥. 이렇게 얘기 제가 하거든요. 저는.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이슈가 되는 거지. 네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페드가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페드가 아니죠. 정부가 이제 국채 발행할 때 네. 단기채 훨씬 더 많이 발행을 하겠다라는 예. 걸 오피셜리 해버리니까 그러면 장기채가 줄어드니까 장기채가 금리가 좀 그래도 좀 내려가나 싶었는데 오히려 장기채 수요가 너무 적어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다 패닉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단기채를 발행한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레포 금리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그냥 유동성 없어 이렇게 되니까 완전 분위기 싸해지면서 이제 맞습니다. 갑자기 벌이가 다시 또 올라오면서 막 주가는 다 빠지고 막 이렇게 돼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오버하게 움직이는 주식시장이나 환율이나 이게 이렇게 급등락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변곡점 근처에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레인지 자체가 변했어요. 지금 시장이 변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금리로 본다면 지금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기준금리가 너무 과대했다. 지금 두 번 연속.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끝이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면 두더지 잡기 옛날에 해보셨나요? 두더지 올라오면 잡기. 때리고. 예, 여기 때리면 네. 여기가 올라오고 여기 때리면 여기가 올라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까먹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공식 용어를 쓰면 잊어버리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상황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물가도 높고요. 그리고 경제 둔화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경제 둔화도 지금 저기 나오지만 성장률이 3.8이에요. 이머징 마켓이에요. 미국이 오히려 성장률로 보면은 미국이 이머징 마켓인데 어느 나라의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해요 지금. 지금 이제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싶어요. 지금 섹터 간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왜냐면 지금은 일방적으로 AI가 추진하는 그런 경제. 지금 이제 그 AI 그 투자 베팅 규모를 보시면 천문학적이에요.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얼마나 뭐 1조 달러만 해도 엄청나게 큰 그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조달라는 조원은 들어봤어도 조달라는 달러면 1,500조예요. 그런데요. 지금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관련해서 2024년, 2025년 이 블룸버그 자료이긴 한데요. 2024년 1월 그리고 2025년 1월 기준 AI 투자 규모가요. 이 네 회사를 합한 규모가 2024년 1월 말 1월 초 기준으로는 217 그러니까 217조 달러입니다. 217조 달러면은요. 이게 30경원이에요. 30경원이에요. 저는 이게 수치가 잘못됐나. 제가 맨날 이걸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달러 단위를 보는 사람인데 이게 제가 제 눈을 의심해가지고 이걸 확인을 다시 하고 어떻게 보면 원본 자료를 다시 보고요. 제가 다시 봤어요. 눈이 지금 제가 혹시 공이 더 휘둥그레졌어요. 붙었나? 빌리언인데 트릴리언으로 봤나 뭐 이런 수준이죠. 예, 제가 잘못 봤나 제가 한 3번을 확인을 했어요. 맞는 숫자예요. 이게 그리고 2025년 기준, 2025년 1월 기준으로는 337.8조 달러, 340조 달러면은요. 이거 50경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4개 회사가 투자하는 규모가. 이게 지금 예상이 내년 1월에는 410조 달러 규모로 늘어납니다. 이걸로 지금 블룸버그가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라면 내년에는 65조 원 정도로 내년에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어차피 누적 규모긴 하죠. 이게 그래서 65조 원, 65경원 죄송합니다. 65경원이면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산이 불가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온라인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야후라든가 알타비스타라든가 아니면 구글은 나중에 나왔고 이런 회사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온라인 지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웹사이트를 매집하는 그런 상황도 났었고요. 나중에 굉장히 어떤 혼란도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높이 올라갔다가 크래시가 났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때 기억하시죠?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중에서 AI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여기서 지면 우리는 어차피 죽으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감이 많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날 기업은 이 중에서 한 4-5 기업 중에서 한두 기업만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크래시가 일어나고 실패가 일어나면 나머지 기업에서는 뭐 고용을 갖다가 해지를 하거나 나머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해지를 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성장률이 3% 후반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에 대한 공포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베팅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워워시켜야 되거든요. 이것을 고만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동 장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만 보고 롤러코스터로 막 지나가요 지금.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테네시 윌리엄스의 그런 희곡이 있지 않습니까? The Streetcar Named Desire, 욕망이란 이름의 정차.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그 전차에 지금 타 있는. 예, 지금 전차에 막 차고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무서운 거죠. 근데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번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왔잖아요. 대부분 빅테크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제 생각에는 410트릴리언은 아닐 것 같아요. 410빌리언일 것 같아요. 왠지. 뒤에 단위가. 왜냐하면 이제 시총으로 봤을 때 1트릴리언 달러 넘어간 게 이제 엔비디아가 5트릴리언이니까 5조 달러 얘기했던 거니까 대충 보면 빌리언인데 이게 막 단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는 410트릴리언 달러면 너무 커요. 근데 그래서 찾아보면 되겠지만 예. 그것을 약간 이제 찾아보면 보면은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빅테크들이 몇 헌드레드 밀리언 빌리언의 돈을 계속 채권을 발행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장기로 발행을 하더라고요. 단기도 섞여 있고. 그럼 국채를 사느니 100bp 더 주는 그러니까 1%더 주고 2%더 주는 메타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거 사면 국채 안 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면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내려가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때 뭐 엄청 발행을 하겠대잖아요. 네. 엄청 짓겠대잖아요. 예센터를 몇 조 달러씩 계속 짓겠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채권 발행하든지 정부가 보증을 하든지 뭐 하라는 거고. 그러면 뭐 금리 내려가긴 되게 어렵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스텝으로 가면은 금리가 안 내려가면 중소기업들은 다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로 가고 그쵸. 고용도 나쁘다 그러고 그럼 이제 금리 왕창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뭐 단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한테 이해하는 거는 뭐냐 AI의 이만큼 천문학적인 천문학적인 뭐 예를 들면 블룸버그 자료가 잘 됐든 못 됐든 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만큼 많이 투자가 돼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투자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맞아요. 자금이.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한쪽에 크래시가 나면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고 게다가 아까 단기금융시장에서 벌써 약간 경색 뭐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한 18%가 넘습니다, 현재. 이제 한 19%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년에도 약 뭐 한 2조 달러 가량 뭐 2천조가 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한 3천조 가량 되는 이런 돈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대출 규모가 이제 상환이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만기가 올 때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요. 보통 뭐냐면 계속 지금 렌트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20%는 렌트가 안 들어오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싼 자산들이 지금 공실이 커요. 예, 서부에 뭐 예를 들면은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는 이제 옛날에는 지금 다 썼었는데 사무실을 뭐 이제 집에서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비싼 건물들의 이제 렌트가 많이 비는 상황. 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 비싼 건물들의 가격이 많이 폭락했을 거 아니에요. 많게는 지금 40%까지 지금 아직도 하락해서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전액 현금이나 자기 자산으로 사지 않습니다. 예, 이것들을 보통 PF나 아니면 여러 뭐 운용사라든가 연합을 해서 고객 자산을 받아서 이것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고객이 나중에 더 이상은 내가 여기 돈을 갖다가 넣지 못하겠다. 그죠? 이거 내 거 회수할래. 나머지 잔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폭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위. 꺼버려야 되는 거지, 그 계약을.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매각을 하고 저렴한 가격.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가격들이 연쇄적으로 뭐 부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게 사실은 뭐냐면 예전에 뭐 리만 금융 위기도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신용경색은 나중에 결국에는 부동산에 불이 붙어서 이 성향에 불이 붙어서 예, 그렇게 도화선이 돼서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래요. 신용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문제 같은 것들이 초반에 어느 정도의 조짐이 보인다면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호재 아니면은 호재로도 볼 수 있고 악재로도 볼 수 있는 게 그런 신용경색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미국의 연준은 급하게 비컷이고 막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뜨거워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연준의 문제는 지금 양적 완화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이 없어요. 미국의 부채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돈을 더 쓸 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모든 나라에 어떻게 보면 팔을 비틀어서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제2의 리먼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러면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특히 파월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그러면 그 실책으로 귀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연준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게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오늘 좀 쭉 이야기를 듣다가 그럼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거의 종료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여전히 빅컷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열어놔야 되는 그런 건가요? 빅컷이라는 거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러한 상황이 돌발 상황이나 아니면 신용 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빅컷, 게다가 자이언트 컷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건데 사실 단기 금융 경색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제 생각에는 그 QT를 너무 길게 갖고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QT를 조금 앞당겼었고 게다가 금리 인하보다 자금을 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흡수해서 갖고 와 버리는 거는 단순한 금리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돈을 갖다가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단기 금융 시장에서 빨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크고 뭐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뉴욕 연준의 오버나이트 스탠딩 레포 잔액이 지난달 말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500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올라갔으니까 그건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참가자들은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은행들입니다. 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에요. 특히나 이 스탠딩 레포 잔액은 뭐 은행들입니다. 은행들 같은 경우에 예금도 많고 돈이 많은 기관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월말에 이것을 메꿀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그것을 빌렸다는 건 그만큼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급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그 유동성 창구가 있어요 연준에 이게 SRF라고 하는데 SRF를 본다면 이것을 잘 안 빌려요. 금리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당연히 비싸게 해놨죠. 그래서 뭐냐면은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이 아니지만 각 지방 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연준들이 지역 연준이 있잖아요. 채권 받고 돈 빌려줬는데 그걸 자꾸 많이 빌려가니까 돈이 없는 거죠 시장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그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에 지금 뭐냐면 지급 준비율이 지금 제로입니다. 지급 준비율이 우리나라도
지급준비금이 있잖아요. 네. 은행들이 다 예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약 7% 정도를 갖다가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뱅크런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쓰겠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런 취지로 지급 준비율을 어느 정도 못 박아놓고 있어서 뭐 중앙은행 그 시중은행들이 그만큼 예금을 해야 되는 준비금을 갖다가 적립을 해야 되는 중앙은행에 이러한 뭐 의무 조항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을 다 0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지 않을까. 예, 지금 부활시킬 것으로 저는 조만간 예상을 하는데 이것을 시키기 전에 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좀 더 공급하고 이래야만 되는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건 뭐냐?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꼬였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운 복잡하네요, 진짜. 그래도 오늘 이야기로 조금은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